지금부터 중증장애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이고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개정안에 관심을 가지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많은 중증장애 예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간담회는 중증장애 예술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동시에 전문가 중심의 논의 체계를 구축하고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중증장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재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우선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김예지 의원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부합하는 단체에 소속된 중증장애 예술인들의 공연 등도 일부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 있으나 관련한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중증장애 예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직업 재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대표 발의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대상으로 중증장애 예술인이 생산하는 공예품과 공연 등을 법에 명시하고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구매 목표 비율을 전체 총 구매액 1%에서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반의 구매를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인은 비장애 예술인에 비해 작품 발표 기회가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술인 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의 평균 활동기간은 7.6년에 불과하고 예술활동과 관련한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62%에 달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열악한 창작 환경에 놓여있는 중증장애 예술인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성 있는 예술 상품들과 소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정부가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앞장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간담회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장애 예술인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는 동시에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장애 예술인 당사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적,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간담회 좌장을 맡아주신 목진휴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님, 또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님, 토론자로 함께해주신 삼육대학교 정종화 교수님, 한국장애인 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배은주 대표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팀장님, 보건복지부 박광돈 사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간담회 주체로서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예지 국회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안중원 이사장님의 축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안중원입니다. 요즘 우리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여러 제도가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증장애 예술인에 대한 그런 배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세상이 많이 발전하면서 이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장애인 작업장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다양화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김혜정 의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매의 비율도 이제는 분명히 상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꼭 제품만 아니라 예술 기능으로서도 그 직업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장애 예술인들한테 힘이 되고 전국의 모든 장애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며 발전적인 발전을 위해서 좋은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도 종종 우리 장애 예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 경벽들을 장벽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개발원과 그리고 장애인 고용공단 그리고 저희 예술원이 함께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속히 좋은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좋은 논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중원 이사장님의 따뜻한 축하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참석자 여러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목진휴 명예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주관하고 있는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종화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행사를 함께 주관하고 있는 한국장애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배은주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 이혜경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박광돈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전준산 사무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 신상미 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이상익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고 계시는데요. 시간 관계상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을 모시고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국민대학교 목진휴 명예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담회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진휴입니다. 원래 박수는 끝날 때 받아야 되는데 하기 전에 받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근데 미리 잘못할 걸 생각하면 미리 만들어도 괜찮겠죠. 나중에 야단 듣는 거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이고운 아나운서입니다. 네. 이런 만큼이나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잘 소개도 해주고 시작을 잘하니 아마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명예교수하고 호칭입니다. 근데 사실 명예롭게 제가 교수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연찮게
제가 가르친 제자 한 분이 이 정부를 대신해서 여기 왔는데 제가 괜찮은 교수님인지 나중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올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한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직을 하니 명예교수라는 호칭을 하나 붙여줬습니다. 그만두고도 명예롭게 살아보려고 무슨 노력을 합니다만 그래도 학교에 있을 때하고 나오고 나니까 또 말이 다르네요. 다르고 오늘 이런 좋은 기회가 있고 우리 김혜지 의원께서 저에게 한번 이 전체를 이끌어 볼 수 있겠냐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참 좋습니다. 좋고 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사회에 조그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 좋겠고요. 또 사실 이런 모임에 제가 참석을 하는 경우가 있을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꼭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해야만 우리 사회가 들어주는 척하고 정부가 움직이는 척하느냐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나 저도 비겁하고 부끄럽고 이래서 행동으로 못 옮기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막 떠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이 기회도 그런 노력의 일부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사회라는 책이 시간을 잘 이렇게 엮어가는 것이 사회의 그 책무니까 제가 시간을 잘 엮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시간을 가진 분은 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갖고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 주셔야 다른 분의 시간도 소중하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강 선생님은 발표를 하시니까 적절한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보통 잘 아시잖아요. 발표 많이 해보셨으니까 20분 이상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에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잘 감안하셔서 얘기를 주시면 3시 반까지니까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석하신 분들도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이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혹시 할 얘기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개는 우리 이보은 아나운서께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 방귀 박사님께 오늘 주제 발표를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계가 저기 있습니다. 2시 20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귀입니다. 아까 같이 함께 해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정책 간담회는 김혜지 의원 혼자서 준비하셨습니다. 네, 사실 우리는 그냥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기 위해서 왔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제목이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특별법, 장애인 예술도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 바탕 화면이 빨간색입니다. 김혜지 의원님 당을 상징하기 위해서 드레스코드를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자, 김혜지 의원께서 4월 20날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다 말씀하셨어요. 현행 1%에서 2%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중증 장애 예술, 여기가 지금 중증 장애인이어서 중증에 다 붙게 됩니다. 중증 장애 예술인 공연을 비롯한 상품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자, 이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잠시 설명해 드리면 2008년에 제정이 되어서 2009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매하는 방법은 일반 구매, 조달청 구매, 간접 구매, 수의계약 구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효과는 어땠느냐? 2019년도에 보면은요, 우선 구매가
약 6,488억이었습니다. 많이 팔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4월 말 현재로 우선 구매 대상 시설이 693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예술로 중증장애 생산품 지정시설이 된 것은 1%였습니다. 7군데였다는 얘기죠. 저도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2016년도에 한빛 예술단이 효정근로 사업장이라고 해서 중증장애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 거를 한번 보니까요. 전체 구매액이 6,488억인데 이 한빛 예술단에서 한 것은 700만원, 1%.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 상황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개정 배경은 아까도 말씀이 김혜지 의원께서 나왔지만은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안 합니다. 사실 그동안 아니 장애인 예술 우리 막지 않았어요. 와요 하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안 됐던 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과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중증장애 예술인들은 우리가 포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시설 위주로 되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예술은 개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입 자체가 어려웠던 것이었죠. 그래서 또 중증장애 우선 구매에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예술이 무슨 상품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품입니다. 예술이 복지법의 상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장애예술인 창작품이라는 것은 문화, 미술 이런 걸 창작품이라고 하고요.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주를 한다거나 연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무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무대 위에서 하는 것을 실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품과 실현작품이 실현이죠. 그것을 우리가 중증장애 생산품으로 규정을 해서 판례를 개척해달라 하는 것이 개정의 배경입니다. 자,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예술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활동이 이제 근로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예술활동이 무슨 근로야 아니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 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술작품은 상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술작품은 예술 경영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예술 상품으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중요하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술 상품은 어떻게 소비가 되느냐? 예술 소비자는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계적으로 성장을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술 상품이 소비되는 과정은요, 우선 인지를 해요.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 어떤 거 한번 탐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죠. 결정하고 나서는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해서 관람을 해요. 관람을 하면 관람 후에 너무 좋았어, 멋있었어, 음악이 좋았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 다음에 공연 예술을 수용하는 과정, 처음에 무관심해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 예술 작품이 처음에 무관심합니다. 그러다가 관심으로 변하는데 그런 것들 자꾸 홍보를 해줘야 돼요. 좋다고 해줘야 돼요. 관심 속에서 시도를 하고 긍정평가를 하면은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겠다 하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술 소비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발의자가 있어요. 야 내가 가봤더니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영양자. 그래 작년에도 좋았어 하면서 영양자 역할을 하지. 그래 그리고 우리 가볼까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고 그 결정에 따라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소비는 일반 소비하고 달라요. 우리가 설거지 할 때 쓰는 퐁퐁 그건 안 살 수 없어요. 그죠? 설거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팔리는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발휘를 하면서 영향을 끼치면서 막 서로도 북돋아주지 않으면 판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예술 소비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예술인입니다. 생산자고 소비자는 독자 또는 관객이죠. 그 사이에 장애인 예술 경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장애인 예술 경영은 우선 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돼야 된다. 둘째는 장애인 예술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그걸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데요? 제가 맨날 얼마나 열심히 주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 개인 활동, 개인이니까 우리는 지원하는 그 4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것이 무슨 우리가 예술원이 됐던 우리 장애총이 됐던 이렇게 4개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은요, 원래 그 내용은 뭐 방송, 영화 뭐 이런데 한 2% 공연 이런데 2%를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였는데 문화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문화부 사관에 나와 있으면 장애인 예술인 수도 없고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장애 활동의 자율성 나는 장애 예술인 활동의 자율성을 뭘 뜻하는지도 모르겠죠. 그것도 안 되고 아무튼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작품의 질이나 세부 내용 같은 것은 문화예술 사업자가 정한 일이다.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에는 무슨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는 그걸 동의하기 어렵다. 이거야말로 정부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뭐 문학, 미술, 음악 뭐 각 분야에 구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그래서 기대 효과는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의 기회가 확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예술인의 수월성이 향상돼. 가보니까 좋아. 우리는 보지 않고 삐끗일 것이다. 사회적 효과가 낮거든요. 장애인 예술에 대해서. 일단 한번 볼 기회를 마련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인 예술이 주류계에 편입되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17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은 장애인 인구가 276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의 문화부 조사에 의하면은 3만 2천여 명이 장애인 예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장애 예술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0년도에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제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들을 2% 이상 취업시키자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가보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이 법은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게 합니다. 국 교수님. 자, 올해 목표가 2%라는 것이 왜 왜 지금 와서 상향 조절을 해야 되냐면요. 2019년도에 우선 구매율이 1.14%입니다. 이제 넘었어요. 넘었는데 계속 1%라고 고정시켜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쯤에서는 2%로 상향 조절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왜 중증장애인 상품을 포함시켜야 하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술 상품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 예술인 개인을 포함시켜야 된다. 아까부터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가 이제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탈시설화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중증장애인 여기만 단체를 고집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점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미 우리가 장애예술인 지원법 줄여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거기 제10조에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좀 이거 문화부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뭐냐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것에 문화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을 거기다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바로 이 작품이 내가 우리 김혜지 의원님을 지금 보실 수가 없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뇌성마비 장애인인 최윤정 씨의 작품입니다. 작품이라기보다 또 디자인이에요. 이게 소망 화장품이에요. 근데 이걸 딱 열었을 때 어머나 저걸 저 디자인만 보더라도 뭐 이걸 바르면 저렇게 예뻐지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장애인 예술을 그렇게 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상품화해서 아주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갖고 나서 깜짝 놀란 것이 토론의 자료가 이렇게 우아하고 이렇게 알차게 쓴 토론의 자료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도
어머 내가 발제를 하면서도 내가 발제자로서의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겠구나. 발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셨다는 것은 이 법이 그만큼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만들어져서 3개의 법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26일 날 이것 역시 김혜지 의원이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10조를 위해서 장애예술인 참여를 위해서 지금 이거 중증장애인 이걸 이제 개정을 했어요.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예술인의 고용지원 그렇게 되면은 9조, 10조, 11조가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활동 많이 해주시는 김혜지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분밖에 하지 않으시네. 원래 이거 방송작가분들이 가끔 시간에 대한 대안이 사실 무섭습니다. 저도 뭐 이래저래 방송과 무관한 사람이 방송을 좀 했는데 작가들이 써준 대로 안 얘기 안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요, 뭐 작가가 오늘 A하고 B를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A 얘기하다 보면 B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그랬다가 보면 그날 방송 끝나면 거의 죽음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노력하신 걸 생각하면 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오늘 우리 강 박사 그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괜히 시작할 때 20분 얘기했구나 엄청 했습니다. 짧은 내용,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몰랐던 부분이 많구나 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정종화 교수님 사회복지학과 계신 30대 학교가 저기 태릉에 있잖아요. 성경지명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내에다가 학교를 안 하고 그 당시 빨리 학교를 선택한 것은 그 선택한 분들의 성견지명이었던 것은 무조건 천국일 거 아니에요. 도심지에 있는 학교는 사실 뭐 대학이나 초중등 학교를 막론하고 지옥입니다. 사회 전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 정동환 교수님 모시게 된 것 참 반갑고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토론은 준비해 오셨는데 좀 해주시고요. 또 나중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도 같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절하게 잘 시간을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 교수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런 토론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이 법률안 대표 발의를 해주신 우리 김혜지 국회의원님과 또 우리 제가 평소에 우리 잘 알고 있고 또 강의도 해주시고 계신 우리 방기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이 장애인 문화예술진흥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 오늘의 이 정책 간담회가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촉매제로 발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헌법 제34조에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보장과 장애인의 국가 보호권을 여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의 권리는 제한되고 있고 또 국민의 평등권 관점에서 사회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중증장애인이 가지는 특별한 예술적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로 인해서 동등한 대우와 또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은 예술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8년에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직업재활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선 구매 대상은 장애인 생산품, 즉
뭐 인쇄소나 또 복사용지, 화장지, 세제, 뭐 비누, 청소나 또 용역 뭐 이런 것들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구매에서 예술이라는 무형의 범주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서 정하는 의무고용률이 있습니다. 이 의무고용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 기업이 100%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 그 목표 비율이죠. 현행은 이제 100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법에서는 100분의 2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안하셨고 저도 이거에 동의를 합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 조사 결과 57%가 불만족한다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5.7% 보면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 2.9점이기 때문에 중간 좀 넘는 그런 수준인데요. 이러한 여가 활동이 충분하지 않는 것은 법적인, 제도적인 불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제2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구매 대상을 시설이나 또는 단체로 이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나 단체로 지정을 하고 또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이제 개인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의견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이 고용률 산정 부분에서 이 개인이나 그 단체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관 이런 그 고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만약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 이 구매 과정의 입찰이나 개인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적인 법률상의 자격 요건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요건이 이 개정안에서는 뭐 기존에서 시설이나 단체였지만은 개인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개인의 자격 요건이 구매 가능한 이 요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1인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법인으로 보는 등록 사업자인 경우에 구매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중증장애 생산품 우선 구매의 대상으로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정하려면은 중증장애인의 생산품 시설 규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지정 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현행 운영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이나 단체의 지정 요건을 보더라도 제 자료집에 좀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문체부나 또 복지부도 잘 알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실제 이 규정에 맞게 이게 선정되기가 어렵고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복지부나 우리 또 문체부는 그 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장애인이 10인 이상이어야 된다든지 단체인 경우에 또 기관인 경우에 생산시설을 설계하고 있다든지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제 개인이 만약에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 것을 어떻게 규정할지 이 부분에 대한 개인 행위, 예술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애 예술 행위에 대한 그 기준을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저는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예술을 상품이라는 수준에서 볼 때 일반 대중의 시각은 소극적인 면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아주 무료로 고가 연극이나 또 영화 예술 행위를 관람할 수가 있고 또 예술 행위가 쉽고 빠르게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이 바뀌어가면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의 확대의 필요성은 더 절실하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의 실효적인 그 실효성, 그 실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효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던 중에 조례 제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서울시나 제주도 여러 지자체에서 중증장애 생산품 우선 구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자체별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실질적인 생산품 구매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장애인 직업활동의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6년 1월 한빛예술단을 운영하는 효정 근로사업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근로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여러 지자체가 성과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 단체나 또는 예술 행위에 대한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만큼 지정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또 장애인 당사자의 그 권리를 향상시키고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예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의 다양성 영역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이게 10분 동안 말씀을 하라고 해서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독일, 러시아 이런 교육기본법과 예술인 진행해가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한 100페이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다 제가 언급하지 않을지라도 선진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가 특히 이런 예술인 활동을 증진하고 또 그것을 정부가 구매하는 우선 구매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구성력을 갖는 게 무엇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 선진국의 사례에서도 이 다양성 측면을 장애 예술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나 정부 투자기관 또 민간기관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행위를 우선 구매의 대상으로 하고 또 진흥시키는 노력이 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장애인 예술 행위를 상품으로 보고 우선 구매를 이제 발전시킨다고 하여도 결국 문화예술은 질적 향상을 전제로 소비자에게 수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이 자립생활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지켜본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그런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장애인은 동정이나 시의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예술 행위를 볼 때 저도 이 장애인 그 예술 행위를 상당히 많은 그 관람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주위에서 이렇게 제가 인터뷰하거나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그런 그 아직까지도 문화예술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예술로 보는 그런 행위의 어떤 그 관점이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질적인 향상이라는 측면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뭐 일본의 그 타이엔이라고 하는 김말리 씨 우리 동포입니다만은 그분이 그 뇌성마비 장애 예술인 단체를 이렇게 세계적으로 예술극단으로 발전시켰는데 그분이 주장한 것은 그것입니다. 장애라는 문제를 다른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세상의 장애 문제를 예술 행위라는 동작을 통해서 장애 의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예술 세계로 열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아니라 장애를 가졌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술 작품을, 예술성을 전 세계에 퍼짐으로 또 보급함으로 인해서 그 장애에 대한 인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질을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장인 정신과 단순한 상품으로서의 가치보다는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생하는 성숙한 선진국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기틀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 법률 개정안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창출과 장애 예술인의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수님들한테 마이크는 드리면 돌아오진 않는데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학교 오래 있어서 마이크만 잡으면 놓지를 않는데 다음 토론은 우리 배은주 대표를 하시는데 장애인 문화예술단 단체 총연합회입니다. 여러 단체가 있고 그 단체를 다 묶어서 연합회라는 성대는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전제가 도대체 뭐야? 우리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뭔가 전제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전제가 뭐냐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네, 먼저 이렇게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장애 예술인과 장애 예술 단체들의 수고하셨던 중증장애 우선분의 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정책 간담회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김혜지 의원님과 또 발제해주신 장기 회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래프 토시로이는 예술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술을 즐거움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그만두고 인간의 삶의 조건 중 하나로 여기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술이 삶이 되고 삶이 예술이 되는 예술과 삶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장애인 예술은 이제 수월성을 담보로 포용 예술과 경계가 허무는 예술로서 장애인 예술 역시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뉴딜 세계로의 전환 그 한가운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예술계 각 부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일시 영구적인 실험 문제를 겪으며 그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예술인들과 장애예술인 단체들이 겪는 고충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기에 4월 20일 김혜지 의원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예술 환경에 크게 기여하는 법률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다만 법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근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3가지로 한번 여러분들께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형의 예술이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일 텐데요. 예술의 원래 어원은 미적 작품을 형성시키는 인간의 창조활동이며 원래 이 창조활동이 기술과 같은 의미를 지닌 어휘로서 어떤 물건을 제작하는 기술 능력을 가리켰습니다. 예술이라는 한자에는 예는 본디 심는다 라는 뜻이 있으며 따라서 그것은 기능 기술을 의미하고 예술은 동서형을 막론하고 어원적 의미에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형의 예술을 상품으로 볼 것인가에 해답을 찾기 전에 그 상품이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예술 활동을 노동으로 볼 것인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상품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주어집니다.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또 분명 입증됐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과 노동은 분리될 수가 없으며 예술과 노동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가 예술작품을 완성하는데 노동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술가는 한편으로는 근로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인이 된 대중예술가 신해철은 나는 음악 노동자다 라며 뮤지션들은 예술가이기 전에 노동자고 비정규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술가를 노동으로 하는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문화예술 노동연대, 전국예술강사 노동조합 등 예술가들이 노동과 근로의 형태로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미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에서 예술을 포함해서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중증장애인 예술가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중증장애 이하 예술의 행위를 노동의 행위로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 동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입니다. 이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제도의 법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보장과 안정적인 소득이 가장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 예술가를 근로자로
먼저 인정하고 그 근로자가 하는 행위, 예술 행위가 상품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증장애 생산품 지정의 목적은 중증장애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중증장애인 근로자로 보고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을 근로자의 근로행위라고 간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중증장애 생산품 지정제도의 완화입니다. 장애인 예술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애예술가가 고용되어 있는 단체 혹은 사업장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지정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까다롭습니다. 오죽하면 2017년 이후에 한 번만 지금 지정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장애인 예술단체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예술가는 중증장애인으로 70% 10인 이내 고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 예술가가 고용되어 있는 직업재활시설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10명은 어렵사리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명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시설, 그 시설을 장애인 예술단체나 직업재활시설이 어떻게 구비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시설도 몇 제곱미터라는 그런 공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사무실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요즘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 예술가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기업들의 기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요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은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고 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로 일단 지정을 받아야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상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적으로 우리가 단체나 예술 시설들이 중증장애인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술 상품이 인정받을 수 있겠고요. 일반 개인적인 예술가를 어떤 기관에서 매니지먼트 하듯이 관리하면서 그 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들을 대행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개인 예술가를 포함해서 이제 프리랜서들이 예술 작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예술가들의 고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 예술가도 어떤 형태로든 직업 재활시설 같은 생산품 시설에 고용이 돼야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또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것인가가 우리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을 운영하는 표준 근로사업자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로 처음 지정했고 지정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예술 공연도 우선 구매 대상으로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고 앞으로 구매 대상을 예술이나 서비스 분야로 넓혀 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 당시에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연 분야에 지정된 경우는 앞서 말했듯이 한 건도 없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지정 요건 때문입니다. 표준근로사업장은 시설이 이미 있었으며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이미 많은 장애인들이 10인 이상 고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현재 자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예술가가 10인 고용되어 있는 기관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개정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 지정 요건 완화를 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관련된 법 보면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돕고 국민경제 발전의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예술적인 부분들, 장애인 예술가들이 근로 형태가 되고 그거로서 문화예술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의 심사 기준을 보겠습니다. 자, 장애인 고용 인원이 10인 이상이고요. 근로자 고용 비율이 70% 이상입니다. 근데 그 70%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또 60%입니다. 그런데 또 총 근로시간은 50% 이상이면서 생산 공정 참여율이 저렇게 높습니다. 이 요건을 완화해야 됩니다.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할 텐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많은 사회들이 변화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이미 세상은 빠르게 변화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가치와 상식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유형의 상품보다 무형의 상품에 더 많은 가치를 두기 시작했으며 존재가 없는 가상화폐가 주식의 시총을 넘나들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 파는 상품의 개념도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듯이 사고 파는 상품 역시 무형의 가치를 가진 예술 상품 또한 무리 없이 이제는 그 범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이 있으면 수요는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1세기 미래형 신직업입니다. 이 직업은 전부 다 무형의 직업입니다. 근데 이런 직업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런 직업들을 통해서 재화가 생산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위의 표처럼 이미 유형의 가치보다 무형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장애예술이 판매한 상품으로 인정받아 중증장애 생산품 지정 제도 등이 개선되고 완화돼서 장애예술인들의 그 예술의 가치를 인정받고 상품으로 우선 구매됨으로써 장애예술인들의 이 빈곤한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이 인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33명의 중증장애인들이 지금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고용이 돼서 있습니다. 5명의 중증장애인은 자체 민간 자금으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만든 지 10여 년이 됐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은 지도 지금 꽤 오랜 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중증장애 생산품 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 지정 요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한 사례로 얘기했지만 지금 아주 많은 곳이 이런 장벽에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시급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 포럼은 밑줄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오늘 이거 하려면 집에 가기 틀렸다. 아니, 그 부분은 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밑줄치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있어야 돼요. 네, 밑줄. 네, 맞습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못한 것 같지만 김혜지 의원실이나 또 관련되는 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나중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혜경 한국장애인개발원 대표 연구개발팀장이니까 대표죠. 이혜경 팀장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개발팀장 이혜경입니다. 제가 개발원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제 정말 우선구매 지원부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해서 수행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구성은 별도로 있고 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제 정말 법과 제도 개선 차원에서 연구자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온 거라 이게 사업부의 의견과 100% 일치한다. 이렇게는 오해를 하셨으면 네,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우선구매 제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동의시민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법안 발의도 4월 20일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서 장애인을 내가 맞춰서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오랜 이제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경인을 하셨던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발제를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구원 입장에서 사실 제가 2009년 특별법 제정할 때도 관련돼서 연구는 하기는 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반성을 하게 됐고요. 저도 연구를 할 때 좀 더 많은 의견 들어가면서 좀 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해야겠다는 또 반성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대표님 주신 의견에 정말 취지와 의견 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도 연구자의 입장에서 연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관련돼서 이제 사업도 이제 뭐 지정심사 관련 업무도 잠시나마 했었지만 그러한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정 교수님께서 많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정 교수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구체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이제 제 입장에서 또 말씀을 드려본다면 사실 장애인들이 이제 정보 접근 부분 아니면 물리적 접근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예술 분야라고 한다면 교육에 대한 기회 부족 그리고 장애 예술인에 대한 인식 부족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죠. 많은 통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당사자분들 의견 조사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미국에서도 미국은 뭐 워낙 이제 국지 법이 많지는 않지만 ADA 하나로 많은 것들이 또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A 제정 이후에 또 문화예술이 더 많이 활발했다라는 이제 자료도 있었고 호주의 경우에는 장애인 중에서 예술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이 50% 이상이 자영업자라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서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장애인이 예술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큰 장벽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사실은 이제 앞에서도 계속 언급을 하셨지만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저희가 미국에서 그 베테랑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상위 군인들을 위한 제도에서 사실 시작된 그 제도를 저희가 또 따라하게 된 것인데요. 그거의 취지 자체가 이제 소수 집단 차별을 받는 뭐 성별이든 종교든 아니면 장애든 이렇게 좀 차별을 받는 그 집단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정치, 조치 이러한 것들로 시작이 된 게 우선 구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분들이 일반 경쟁 고용이 아닌 보호된 환경에서 일하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생산활동도 제공을 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989년 이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제작품의 판매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우선구매가 언급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99년에 전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생산품의 구매라고 하면서 이제 6개 품목을 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법 개정을 통해서 2013년, 2007년 법 개정을 계속 통해서 6개이던 품목이 18개까지 지정 품목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당시에 품목이 됐던, 지정이 됐던 것들을 보면 법에 이렇게 쭉 길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무용 양식, 뭐 이렇게 해서 다 언급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지정 품목들이 2008년에 이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장애인복지법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구매 비율도 그 당시에는 품목별로 비율이 별도로 다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한 구매액의 5%, 20% 이런 식으로 정해지던 것이 특별법으로 가면서 총 구매액의 1%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저희가 19년에 중증장애 생산 동성애 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복지부랑 같이 실시를 했었는데 사실 그 통계청의 승인도 받았고 조사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정 품목이나 이러한 현황들을 살펴봤을 때 지금 언급되어 있는 지정 품목들이 식품, 뭐 인쇄, 시설이나 설비, 서비스, 사무용고 이러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게 된다면 복지법 당시에 지정했던 품목에서 크게 확대되지 않았다. 거의 그대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제자께서나 토론자분들께서 지정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영역으로의 확대, 특히 예술 분야의 확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에서 이제 지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 보면은 두 가지인데요.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게 있죠, 우선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매우 동의를 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무고용률도 장애인고용促진및 직업재활법에서 언급을 하면서 거기는 이제 저희보다 먼저 쿼터제를 도입해서 초반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거기는 조금씩 계속 비율 증가를 시키고 사실 0.1%, 0.2% 올린 거 상당히 힘든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은 계속 확대가 됐고 심지어 300인 이상이 50인까지 확대가 되면서 그 대상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금의 사실은 법제정 10년 동안 1%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봤을 때 품목별로 장애인복지법에서 품목별로 구매 금액의 20%까지 지정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1%가 낮아진 효과를 가져오는 기관도 품목에 따라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08년에 제정이 돼서 2009년부터 시행이 됐을 때 1%를 했지만 그 1%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5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지금은 계속 1%를 상회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발제자께서 19년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20년 자료를 제가 최근에 한번 봤더니 작년보다 낮아진 거예요, 19년보다 오히려 비율 자체로는. 그리고 여전히 1%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거의 50% 가까이 차지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사실은 많은 기관들이 여전히 달성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2%를 올렸을 때 이게 실효성이 있냐 이러한 얘기들을 또 반대로 하시는 분들은 계시는 걸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저도 이제 이거에 찬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법에서 1% 이상이라고 하니까 1%를 달성하면 그 기관에서는 다 했다. 나의 책임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1% 이상은 최소 기준인데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최고치, 목표치가 되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향이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6%를 상향을 하는 거, 우선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사실은 법을, 이 특별법을 만들 때도 1%가 적절하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5%를 가야 되나, 2%를 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했을 때 캐파, 그러니까 총 생산량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이 얼마고 거기에서 1%를 했을 때 저희가 5천억 원이 그 당시에 추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5천억 원을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역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사실 5천억까지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 4천억 원 정도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1%를 사실은 제시를 하긴 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2%를 하기 위해서 2%에 대한 뭐 캐파 분석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비율을 상향을 하고 지속적으로 우선금을 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도 대안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함께 또 비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생산시설 실태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보면은 그 품질에 대한 개선, 품목의 다양화 이러한 의견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를 올렸을 때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품목에 대한 다양화 부분, 그리고 품질에 대한 개선 부분, 그리고 우선구매 대상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 미만, 50% 가까이까지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관들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컨설팅 역할 이러한 것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법안 개정의 주요한 내용이 그 장애 예술인을 포함하자는 부분입니다. 지금 앞에서 저희 대표님께서 사실은 지정 기준 개정안을 보여주셔가지고 더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미 고민을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저희 자장님께서 말씀해줬던 것처럼 정말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은 장애 예술인 포함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려되는 사항이라든지 저도 전제적인 조건 같은 것들을 조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별법 목적도 그렇고 이제 시설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사실 개인으로 장애 예술인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 기준 자체가 다시 새로운 지정 기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이나 단체는 지금 10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과 그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제 개선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포함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저희가 지금 타이틀 자체가 중증 장애인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10인 이상이면서도 70% 이상 그리고 그중에 60% 이상은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이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중증 장애 예술인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도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법 그리고 우선구매 제도 취지 자체가 이제 경쟁을 어려운 장애인분들에게 소득 기회 이제 제공하고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또 중증 장애 예술인을 제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하고 제도권 안에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모두 포괄해서 장애 예술인은 모두 다 들어오게 된다면 법령 자체에 대한 또 그 전면 개정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 예술에 대한 정의와 이제 이러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아까 제가 이제 1%, 2% 확대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연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도 만약에 장애 예술인이 이제 법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황, 장애 예술에 대한 현황은 어떻고 어느 정도의 이제 분야에서 어느 몇 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러한 것들도 이제 정확하게 연구를 통해서 좀 제시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실태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예술인 지원법에 보면은 문화예술 지원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실태조사에 저도 내용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실태조사에 보니까 지금 법 기준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실태조사가 되어 있어요. 사실은 조사 대상자가.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법 제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장애 예술인이 지금 실태조사와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와 이러한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도 또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급과 이거는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급에 대해서도 이러한 욕구 파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의 매칭을 통해서 좀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또 이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시설과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법이 개인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 한 법에서 이거를 같이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러한 형평성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89년에 말씀드렸던 초기의 우선구매 제도에서는 사실 재가장애인 분들이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설 단체가 아닌 개인이 생산하는 그러한 제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가장애인 분들은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불만이 많으셨지만 그래서 복지부에서 그 당시에 대안으로 제시를 했던 것이 장애 생산품 판매 시설을 통해서 판매는 이제 생산품 판매 시설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또 같이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뿐만 아니라 민간을 통해서도 어떻게 좀 장애 예술인에 대한 직업 보장, 이러한 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자께서 언급하셨던 공공 쿼터제 이러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해서 민간까지 확대를 한다거나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발행한 홍보물이나 발간물 같은 거에서 이제 기고를 하는 부분들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장애 예술인 개인을 대상으로 이제 법에 이제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아까 사례를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개인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예술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조직화를 해서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 꼭 개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기업 형태로 하는 방안도 좀 같이 검토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1인 기업, 만약에 개인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1인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또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저희가 개발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파악을 해서 한 40개 작품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음센터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시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상품들을 그 작품들을 상품화해서 굿즈로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공공과 이제 연계를 해서 또 어떻게 소득 보장을 하는 방안, 직업으로서 활동을 보장받는 방법도 함께 고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예술인이나 예술활동과 관련된 품목을 지정받은 시설이나 단체의 이제 탄로 확대를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범주와 내용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문화예술인 지원법을 발의할 때 준비하셨던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셔서 저도 보면서 되게 공부가 많이 됐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되게 많았어요. 쿼터제, 공공 쿼터제에서도 사실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영역별로 다루어져서 되게 좋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음악회 분야별로 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이제 제가 자료에 언급한 것처럼 좀 음악회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정의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 참여를 비율로만 하셨는데 뭐 참여자의 음악인 수라든지 개최 횟수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좀 더 많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사실은 중증장애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게 중요한 목표인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법 개정이 됐든 다른 방안이 됐든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를 하면서 또 오늘의 이 자리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라든지 이러한 정책 판단을 통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에 있으니까 호주가 할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더욱이 연구개발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뭐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모임은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 희망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그렇게 제시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정책을 꾸려가는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정부는 어떻게 이런 그 얘기들을 받아들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든 자리인 것도 틀림없거든요. 한편으로 약간 압박형이죠. 공개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하나의 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를 대표해서 오신 분들을 제일 뒤로 몰아놓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앞에서 좀 우리가 절약을 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정부를 상대해서 좀 필요하면 선포도 하고 아니면 격려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이 시간이 뭐 한 1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잘 쪼개서 얘기해야 될 텐데 순서에 따르면 복지부가 먼저일 것 같아요. 이게 전국 부처 순서는 복지부가 먼저인가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법안이 복지의 소관 법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다 그 이유가 있군요. 이유가 있고.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그 복지부를 대표해서 왔다 그래야 됩니까? 대신해서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복지부에 몸담고 있는 우리 박광돈 사무관, 우리가 이 직책이 아주 핵심인데요. 핵심인 것 같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막 알아서 하더라고요. 게시판이 들어도 이게 뭐 자르고 이럽니까? 국회 방송 이런 거는 뭐 시간만 지나면 자르잖아요. 그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하셨습니다. 아, 그래. 우리 저 김 의원은 가서 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해야 되는데 나왔어요. 네? 나중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박광돈 사무관께 부탁하겠습니다. 후원자가 많을수록 압박과 안 받는 사실입니다. 우선 특히 큰 정책 간담회를 마련해 주신 김혜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참석해 주신 전문가들,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있어주시는 중증이나 실업급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매출액이 이제 처음 7천원 넘는 그 숫자를 보고서는 참 의미 있는 숫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 또 이렇게 법 개정 관련해서 이제 내용에서 다양한 의견을 알려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법 개정의 가장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제 목적은 두 가지인데, 지금 사실 이제 배당을 확대하자라는 것들이 하나와 국내 비율을 향상 계획을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중증생활, 우선 이제 저희 그 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장애인 공연뿐만 아니라 예술품이라 해서 지금 지정을 받아서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법안 관련해서도 지금 다른 품목과의 좀 형평성 등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서 좀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제 공예비율 향상 관련해서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아시는 것 같이 다 1%는 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한 46, 한 50% 정도는 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공표를 하면서 1% 노래 같은 경우는 또 1% 미만 된 기관들에게 시정도 분양해서 대책을 좀 마련하라고 좀 안내를 좀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또 노래 같은 경우에는 또 담당자 지자체나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자주 변경으로 인해서 제도 안내를 하는 부분도 실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서
공무원으로 해서 제도를 알릴 생각으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아까 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근데 개정에 대한 의지는 있으십니까? 개정하려고 하는 의지는 근데 없으세요? 조금 있다가 몰아서 이게 정부처를 해놓고 하게 되면 안 돼. 묶어서 나중에 몰아서 뭐 혹시 할 말 있으면 우리 이저 문체부 그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준산 사무관께서 나왔는데 이거 그쪽으로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해주세요. 녹음되기 싫은지 몰라요. 마이크 2개 줘서 녹음 잘 되게 하세요. 내가 이미 이런 것 같은데? 가세요. 먼저 간담회 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분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이제 법안 관련해서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법안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따로 내기는 좀 불편하고, 다만 이제 아까 방기 우리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관해서 살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장애예술법 지원 관련해서 발의한 그 내용에 발의안과 제정한 내용이 이제 있는데, 사실은 그 발의한 내용들은 이 제정안에 사실은 다 담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거 기본 계획이라는 그 틀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문체부나 이광현하고 장애인 실태 조사라든가 그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들을 충실히 담아내서 장애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괜히 시간 많이 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부를 이렇게 보면요, 중앙부처의 과장급이 대한민국을 다 들어갑니다. 국장이나 뭐 장관 차관 다 널널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대한민국을 꾸려가는 것 같고요. 사실 과장도 어떻게 보면 그 내용적으로는 널널합니다. 과장만 돼도 이렇게 관장해야 될 영역이 많습니다. 실제 보면 그 서기관, 과장 밑에 서기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핵심은 사무관들입니다. 사무관 되는 길이 여러 길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무관들이 다 해서 갖고 가면은 과장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진짜 핵심은 이 두 양반들이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자기들이 핵심이라고 말 못합니다. 아무리 그 하는 걸 갖고 와도 위에서 고개 흔들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양반이 와서 여러분들 얘기를 듣고 우리 방 대표 질문처럼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이렇게 할 때 답을 못하는 큰 이유가 본인 생각이 대부분은 다 되지만 대부분은 다 현실화되지만 안 될 때 책임은 과장이 철저히 안 지는 거예요. 그잖아요. 뭐 정부권의 조직이 다 그렇잖아요. 위에가 책임 안 지니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아마 쉽게 그냥 여기서 좋습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해드릴게요. 이러면은 아마 내일 옷 벗고 나와서 여기 눈수막 들고 막 이래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게 조직의 특성입니다. 조직의 특성이고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이런 기회가 두 분을 하고 많은 걸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하나. 그다음 하나는 좀 전에 우리 전 사무관이 언급했던 건데 이거 뭐 우리도 참 관심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말 넣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정부 부처 사이에 엄청난 문제이기도 하고 현실입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나중에 우리 김혜지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해줘야 돼요. 각 땅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넘어오면 그냥 난리 납니다. 그렇죠? 솔직히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다만 협의를 많이
그러니까 그 협의가 가능하도록 누가 해줘야 되느냐? 국민의 대표인 우리 김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상태로는 북 뜯어주지만요. 다른 한편으로 도망 못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김혜지 의원님이 한번 판단해 그래서 내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충분히 오늘 얘기를 다 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개인을 포함시키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깜깜먹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고 오늘 참 두 번째. 그래요. 우리 저기 이상익 부장님 짧게 한마디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3월부터 그 전국에 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이 17개가 있는데 그 17개 판매시설 협의회를 좀 맡게 됐어요. 여기는 사실 불청객인데 저희가 우리 관계 대표님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소식을 좀 듣고 와서 어디 곁자리를 좀 앉아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어떤 말씀 하시는지 뵈러 왔는데 정말 귀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발언 기회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선구매 특별법에 사실은 그 시행되기 전에 우리 이혜경 박사님이 아마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해외 법제나 이런 거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그 기반으로 그 시각장애인이신 정원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10년 지나서 몇 가지 개정은 있었지만 개정 발의를 해주신 우리 김혜지 의원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이게 그 당시 상황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정치적인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당시 한나라당인 우리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고 그 당시 여루당은 이게 꼭 왜 장애인 생산품을 해야 돼 중증을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또 그쪽 상대당에 계신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반대가 있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이게 좀 됐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 이혜경 박사님께서 팀장님께서 연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52쪽에 보시면은 이 중간에 우선구매 제도는 89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의미 있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전에 장애인복지법 40조에 있던 얘기거든요. 장애인 복지 단체에 생산을 의뢰하거나 동물품의 구매 요구가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 복지법이 생기고 나서 89년 이후로 쭉 생기고 나서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장애인 복지단체에 생산을 의뢰한 실적이 있냐? 없어요. 제가 16개 때 김홍진 의원실에 가서 왜 법에 생산을 의뢰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안 합니까? 정부가. 이거를 법에 전달해 있는 걸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동물품의 구매 요구가 있을 때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한 거다. 그래서 이 생산 의뢰 제도를 사실 안 하고 이 뒤에 우선구매 특별법이 2008년 생기면서 그게 삭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구매 특별법을 개정하면서도 우리 문광부에서 그러면 박사님 얘기한 대로 우리 장애예술인이 몇 분 정도 되냐, 이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구매를 해줘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부나 이게 예술 소비는 개인이 보통 하는데 정부나 관공서가 예술 작품을 일정 정도 설치하도록 돼 있는 법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관계대표님 말씀하신 포털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판매시설은 재가장애인하고 시설하고 단체 생산품 다 팔도록 돼 있어요. 근데 주요 소비자인 정부나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실적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정이 없는 기타 생산품들은 잘 수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같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고, 요게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개발원에서 발달장애인 예술품 하는 것처럼 이 플랫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에이블마켓 쇼핑몰처럼 장애인 예술인분들이 생산하는 그 예술품들을 링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문광부가 좀 신경을 써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예.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오늘 이 자리 만들어준 우리 김혜지 의원 얘기를 좀 듣고 가능하면 3시 30분의 근접한 시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 말씀을 주시죠. 제 마무리 발언인가요? 네, 뭐 하고 또 하고 해도 됩니다. 주인이니까 주인이 뭐 대충 해도 원래 되죠. 주인은 말을 안 합니다. 네. 그래도 한번 해보시죠. 사실 시켜주셔서 감사해야겠습니다. 네. 실은 제가 3달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법안을 발의했고 사실 그 주최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이 어떤 쪽의 입장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제가 이걸 발의하면서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입장, 또 장애 예술인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넣지 않으려고 단지 장애인의 노동권을 이제는 우리가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현 정부도 많이 주장하고 있는 뉴딜 산업 중에서 콘텐츠 산업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이제 보호작업장 또 근로작업장 많은 작업장들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셔서 이 법안을 발의하면 이분들에 대한 어떤 반발도 꽤나 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역시 인정하고 계세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이 어떤 저희가 이제 그 비율도 1%인데 2배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거 풀을 나눠 먹자는 것이 아니다. 또 제 대변하는 그거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유지하면서 또 이 부분을 열어줌으로써 확대하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입니다. 장애 예술인에 관한 것인데요. 그 장애 예술인 지원법에도 예술을 업으로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장애 예술인 지원법 이전의 예술인복지법에서도 예술인에 대한 장애 예술인뿐만 아니라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모든 예술인에 대한 그 규정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예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저희는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받지 않으면 그 예술인 패스로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있음을 그래서 이 복지부랑 이 문체부가 적절히 협의체 등을 만드셔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실태조사라든가 또 업으로 하고 있는 예술인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되었을 때 이 법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는가 동시에 또 장애 개발원에서 와주신 우리 그 이혜경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연구가 또 있어야지 저희가 또 자료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 지금 장애인 개발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 장애인의 권리 증진,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 중에 하나가 장애 예술인이기도 합니다. 어제 사실 의원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과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해서 갔습니다. 조사하러. 네, 그 행사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매해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 계심에 있어서 제가 그 장애인을 대표해서 또 대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꾸준히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해 주셨지만 이게 물론 법안의 목적도 있지만 장애 개발원이 장애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약 270여만 명의 장애인들을 권리 증진, 권리 향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동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또 이제 법안이 올라가면 이제 수정 보완도 됩니다. 자부 수정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부처와 이런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는 단순히 이제 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문체부에서 사무관님 와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런 논의들을 통해서 부처 간의 협의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디 저희 한 3만여 명으로, 그러니까 업으로 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다 이제 예술에 종사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3만여 명으로 대략 추정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정확한 통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지고 그냥 단순히 시혜를 받는 장애인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합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있었던 얘기가 현실화되도록 다들 노력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게 또 현실입니다. 여러 이익집단들이, 이해집단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 공통되는 것들을 못 만들어내는 게 다원화된 사회의 큰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법이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은 뭐 얼마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하면 꼭 불이익을 받는 이런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뭘 어떻게 하게 되면 어떤 혜택이 간다라든지 뭐 이런 요즘 정부 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하나의 인센티브 형태로 해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약간 긍정적인 방식을 택하는 것도 좋다. 법은 사실 긍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안 하면 두 개를 때리겠다는 게 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하면은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 우리 장애인들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디세이블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핸디캡트예요. 약간 불편한 게 불편한 거. 미국 법 보면 ADA 있잖아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인데요. 그 법이 1980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disability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었어요. 미국 사회에서. 근데 지금 disability라고 무슨 능력 없는 사람이다. 뭐가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이, 핸디캡트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디세이블도 뭐 일어났어요. 되게 불편해요. 핸디캡트거든요. 약간 불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뭐 차제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불가피하게 영어를 써야 되는 세상이니까 영어 쓸 때도 디서빌리티 이런 건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뭐 한꺼번에 바꾸기는 좀 어렵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어 단어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어떤 누구든지 한 집단을 다른 집단하고 구태여 구분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들인데 조금씩 다른 거고요. 불가한 문제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다른 것이 불편한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포지티브하게 접근이 되지 않겠나. 접근기관들도 되게 힘들 거예요. 공공기관도 이거 2%, 1% 맞추려고. 그럼 매년 보호해야 되니까 좋게 살기 진짜 힘들 거잖아요. 그럼 뭔가 그들에게도 좀 좋게 될 수 있는 거가 있도록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러 집단들이 걸려 있으니까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김혜지 의원 같이 국민을 대표하는 그곳에서 조정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부기관들 사이에 뭐 이견을 조정해주는 것도 국회가 해야 되겠지만 여러 이익집단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이해관계가 충돌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것은 김 의원 같은 국회가 맡아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준 김혜지 의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 같은 사람이 이 모임을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주고 관용을 해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생각을 더 모아가서
좋은 사회 만드는데 우리가 이익을 감당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정부 잘하고 있으니까 늘 알았대요. 아니,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의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뭐 제가 굳이 이 양반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나와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 참 많습니다. 많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을 현실화시키기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색을 써야 되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의지가 없었다 이랬을 수도 있고. 우리는 왜 생각하냐면 정부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그 주의 있게 경청하고 아니 저기서 못 부르니까 내가 부르면 하여간 뭐 제가 정부를 대신해서 옹호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이런 그 좋은 노력에 다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가 노력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 다소 부족하지만 오늘 모임은 일단 오늘 마치고 특히 팀이니까 끝까지 안 가는 걸 보니까 갈 데가 없던지 그리고 우리 저 녀석이 정말 좋네. 진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얌전하게 있다. 보기 좋습니다.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을 하나 찍어요. 아, 예, 물론 박수를 일단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 네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좌장으로서 원활한 진행 맡아주신 목진유 명예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들로서 좋은 자리 해주신 우리 발제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김예지 의원님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발제자, 토론자 그리고 현재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전체 기념사진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네, 기념사진 촬영을 위해서 저의 왼편에 있는 현수막 아래쪽으로 네, 자리에서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를 좀 보세요.